벚꽃 지고 갈매기 너울너울 거울 같은 호수에 나룻배 하나 경포대 난간에 기대인 나와 영 노송은 정정 정자는 우뚝 복숭아꽃 술을 놓아 그림이 고야 여기가 경포대냐 고인도 찾더라니 거기가 동해냐 여기가 경포냐 백사장 푸른 솔밭 갈매기 나르도다 춘삼월 긴긴 날에 때가는 줄 모르도다 바람은 솔솔 호수는 잔잔 저 건너 봄사장에 갈매기 떼 나란하네 우리도 노르저 누벼 볼까나 제목은 춘삼월 소묘이다. 끝부분에 1951년 4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고 첫째 연의 제3행에 있는 나와 영이라는 글귀의 영자에는 유경수 여사 자신이 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나 영수란 글씨가 적혀 있다. 이 시를 읽으면 언제나 신혼초를 연상할 수 있어 즐거워요. 육여사의 표현이다. 육여사가 이 시를 받은 것은 1951년 4월 하순경 신혼생활 닷새 만에 일선으로 떠난 남편을 두 번째로 찾아가다가 돌아온 직후였다. 4월 15일자로 대령으로 진급하여 부대를 따라 강릉에 머물고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다녀가라는 기별을 했던 것이다. 강릉에서 일주일간 머물렀다. 신혼여행을 따로 가져본 일이 없는 부부로서 이 일주일은 신혼시절의 가장 인상적인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박정희 대령 내외는 봄 물결이 밀려오는 경포대의 해안선을 따라 끝없이 걸어보기도 했다. 원래 걸음이 빠른 박 대령은 산책을 하는 경우에도 항상 유교사보다는 앞질러 가기 마련이었지만 이때만은 두 사람이 한결같이 보조를 맞춰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백사장을 함께 걸어가곤 했다. 이보다 앞서 유교사가 남편을 첫 번째로 만나러 간 것은 박중령이 강원도 정선에 주둔하고 있을 2월 중순이었다. 구사단 예하에 후생사업을 맡고 있어 대구를 자주 내왕하던 송재천 중위가 안부를 전하려고 들렀다가 기대하는 길에 무작정 따라 나섰다. 박중령의 편지 사연 속에 기회 있으면 다녀가라는 암시가 있었던 것이다. 글쎄 박중령이 뭐라 하실지. 송중이도 세대의 애틋한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 동행을 허락했다. 혼인 닷새 만에 남편과 헤어진 신부의 안타까움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꼭 가겠다고 데리고는 가지만 군복을 입어야 해요. 민간인을 군용차에 태우면 검문에 걸립니다. 다음날 유교사는 연락병 편에 정선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남편에게 편지로 알렸다. 그리고 이틀 뒤 한복 위에 군용 덧옷을 껴입고 방한모를 쓴 채 군용 차량에 올라탔다. 훗날 당시의 상황을 유교사는 어느 기자에게 이렇게 밝힌 일이 있었다. 군복을 입고 지금 같으면 8시간밖에 안 걸리는 곳을 24시간 동안 빙판을 차로 달려갔었습니다. 공비가 산에서 이따금 내려오곤 해서 그것을 피해가느라고 24시간을 밤에 잠도 못 자다시피 하고 갔었습니다. 그 당시 그분은 주민들이 피란간 마을에 어느 조그만 민가에 숙박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같은 것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보니까 이불깃이 깨끗하게 흰 타월로 씻혀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정성껏 해놓았나 싶었지만 혼인한 지 얼마 안 되어 물어보기가 쑥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은 쑥스러운지 씩 웃었습니다. 그 태도가 아무래도 본인이 그랬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교사가 짐작한 그대로였다.
전란 속에 천리길을 찾아오는 아내를 위하여 박중영은 손수 타월을 빨아 깨끗하게 씻어둔 것이었다. 가슴이 찡하게 울려오는 것을 느꼈다. 유교사는 남편의 깊은 애정과 부부로서 맺어진 굵고도 따뜻하고 든든한 매듭을 절실하게 느낀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곱고 엄한 인상을 주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인자하고 세심하며 가정적이었다. 결혼 이듬해인 1951년 11월 29일 박대령은 퇴근길에 꾸러미를 들고 왔다. 웬 꾸러미일까? 유교사가 받아들었다. 방 안에 들어서자 박대령은 그 씩 웃는 특징 없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끌러봐요 하며 재촉했다. 유교사가 꾸러미를 끌러보자 파란 스웨터가 들어있었다. 어머! 놀라며 쳐다보는 아내를 향해 박대령은 또 씩 웃으며 말했다. 영수, 생일 선물. 유교사는 선물 그 자체보다 자신의 생일을 잊지 않고 기억해준 남편이 한없이 고마웠다. 1952년 이른봄 어느 날이었다. 박대령이 퇴근하여 저녁 식사를 마치자 유교사는 가벼운 진통을 느꼈다. 아기를 낳게 되려나 보다. 산파에게 연락을 했다. 자정쯤 산모의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박대령은 애초로운 아내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려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안방으로 건너갔다. 산모의 얼굴에 구슬 같은 땀이 맺혀 있었다. 저렇게 고생하는 걸 차마 못 보겠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산파에게 물었다. 당시만 해도 무통부만의 새 의술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산부인과도 흔하지 않았다. 고작 산파를 부를 따름이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도 유교사는 정신이 들면 언니, 저분 잠자리를 다른 방에 펴드리고 좀 쉬게 해주세요 하고 애원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언니 유긴순 씨가 건너방으로 가서 좀 쉬도록 권했으나 박대령은 끝내 산모 옆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 아기를 낳자 박대령은 수고했소 하고 수건으로 아내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다. 그때부터 박대령은 점심시간에는 꼭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했다. 어린 것을 보는 일이 커다란 즐거움이었기 때문이다. 밤은 깊어갈수록 고요해지는군. 대리석과도 같이 하얀 피부. 보국한 백합과도 같이 향혼을 뿜는 듯한 그 얼굴. 숨소리 가늘게 멀리 행복의 꿈나라를 거니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 잠든 얼굴 더욱 어여쁘고 평화의 상징, 사랑의 권화. 아, 그대의 그 눈, 그 귀, 그 코, 그 입. 그대는 인과 자와 선의 세 가닥 실로서 엮은 한 폭의 위대한 예술일진저 옷과도 같이 금과도 같이 아무리 혼탁한 새 속에 젖을지언정 길이 빛나고 길이 아름다워라. 나의 모든 부족하고 미흡한 것은 착하고 어질고 위대한 그대의 여성다운 인격에 흡수되고 동화되고 정화되어 한계 사나이의 개성으로 세련하고 완성하리. 행복에 도취한 이 한밤, 이 찰나가 무한한 그대의 인력으로서 인생 코스가 되어주오. 그대의 편안히 자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 밤이 다가도록 새날이 오도록 나는 그대 옆에서 그대를 보고 앉아 행복한 이 시간을 영원히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시의 제목은 영수의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고 1952년 7월 2일 밤이라고 날짜가 밝혀져 있다. 아기 옆에 잠들고 있는 아내의 평화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아내에 대한 축복과 남편의 행복감으로 넘치는 작품이다. 그대는 인과 자와 선의 세 가닥 실로서 엮은 한 폭의 위대한 예술일진저 라는 표현을 통해 아내에 대한 박대령의 애정의 심도를 살필 수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표현의 이면에 감추어진 아내의 곁을 떠나야 하는 남편으로서의 애달픈 심정도 엿볼 수 있다. 이 무렵 박대령은 3개월간의 광주 포병학교 교육과 제3군단 포병단 창설훈련을 마친 뒤 다시 일선으로 떠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당시 유교사의 신혼초 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그리하여 유교사의 일과는 남편에게 편지를 쓰는 일이었다.
가 시집 온 새댁은 이 편지를 통해 박중령에 대한 사랑을 심화시키고 그의 사랑을 확인하는 즐겁고 신선한 연애 감정을 경험했다. 유교사는 혼인 전 박중령을 몇 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나 연상의 상대에게 충분한 자기 애정을 표현하기에는 조심스러웠고 그러므로 혼인을 하자마자 일선으로 떠나 있는 그분에게 편지를 통하여 미진한 자기 감정을 불태웠다. 또한 육 여사에게는 편지라는 표현 형식이 자신의 애정을 상대에게 고백하는 데에는 편리한 방법이기도 했다. 상대를 대면하지 않고 글로 나타냄으로써 한결 마음속 깊이 깔려있는 애정을 표현할 수도 고백할 수도 있었다. 박대령이 준장으로 1953년 진급하고 미국 오클라호마주 미 육군포병학교 유학생으로 가 있던 6개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다. 유교사는 편지를 통해 매일같이 일어났던 가정사나 그네 양의 성장 상태나 재롱 혹은 한국 사회 형편이나 자신의 소감을 보고서라도 쓰듯 사연을 적어 사흘에 한 번씩 미국으로 뛰었다. 편지를 쓰는 것으로 유교사는 비록 남편과는 현실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함께 호흡할 수 있고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 유교사의 모든 생활의 이면에는 남편의 신뢰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무엇을 하든 유교사의 생활은 남편의 애정으로 기일되었다. 이것은 유교사의 생활의 중심적인 사상으로 그 후 청와대에서의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생활도 다를 바가 없었다. 1954년 그해 봄, 유교사는 조그만 앞들에 채소밭을 일구었다. 흙을 파헤치고 상추 씨앗을 사다가 뿌려놓았다. 조그만 채소밭도 푸릇푸릇 모양을 갖추어 갔다. 잡초를 뽑고 밭을 메고 물을 뿌려주며 정성껏 가꾸었다. 남편이 귀국할 때쯤이면 식탁에 싱싱한 채소를 올려놓을 수 있다는 소박한 꿈을 가졌던 것이다. 외출을 통 하지 않는 유교사였지만 남편에게 편지를 붙이는 한 가지 용건만으로 사흘에 한 번씩 중앙우체국에 갔다. 남편 곁에 보다 가까이 간다는 심정이었을지 모른다. 훗날 청와대 시절 유교사는 어느 여성 잡지 기자와의 대담에서 이렇게 수레했다. 나는 가끔 여러 가지 일로 시간에 쫓기다 보면 비교적 가정일에만 마음을 쓸 수 있었던 청와대 이전의 생활을 회상해 보게 되지요. 그때는 그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껴보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그 시절이 무척 그리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그분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동안 닷새가 멀다 하고 보내주시는 편지를 받고 나는 꼭 사흘 만에 한 번 일기 쓰는 식의 답장을 보내드렸어요.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그분을 기다리며 깊은 밤에 혼자서 일기를 써나가듯 그분에게 긴 편지를 쓰고 있으면 모든 시름과 어려움을 다 잊어버린 채 한 가정주부가 가지는 소박한 행복감을 마음 가득히 갖곤 했었지요. 미국서 돌아오셨을 때 보니까 내가 보낸 편지를 전부 받으신 순서대로 스크랩해서 가져오신 것을 보고 무척 고맙게 생각했어요. 다음의 글은 미 육군포병학교에서 교육을 마치고 귀국하던 박정희 당시 준장이 1954년 6월 14일 제너럴 포우프 선상에서 적은 일기의 한 구절이다. 나의 어진 아내 영수, 그대는 내 마음의 어머니다. 새빵살이 없는 살림, 좁은 울 안에 우물 하나 없이 구차한 집안이나 그곳은 나의 유일한 낙원이요. 태평양보다도 더 넓은 마음의 안식처이다. 맑은 마음의 우물이 샘솟는 나의 집이거늘 없는 것이 무엇이랴. 영원한 마음의 양식이 우리 가정을 지켜줄 것이다. 불언 우리 가정에는 새로운 희보가 기다리고 있다. 남아일까 여아일까 무엇이든 관계할 것이 없다. 다만 영수와 내가 부모로서의 최선의 성과 애정으로 육성하여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할 뿐 이것만이 우리들의 할 일.